네, 언정유골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뭐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패션에서는. 네, 안 추워요? 아침에는 좀 추울 것 같은데. 초점을 낮에다가 두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침에는 좀 추워도 참고. 네, 팔뚝 굵고.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어떤 이야기인가요? 65달러의 인터뷰를 실어준다는 미국 매체가 있어가지고 지금 네. 엉뚱하게 한국에서 굉장히 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한동훈 후보자의 딸의 스펙 쌓기 논란과 연결이 돼 있는 미국 LA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이제 로스앤젤레스 트리뷴과의 인터뷰가 화제가 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는 들어봤는데. LA 타임즈죠. 네, 예. 트리뷴은 또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국 매체들 이름 붙일 때 시카고 트리뷴이나 뉴욕 트리뷴은 또 유명한 매체들이 있었고 LA에는 이제 LA 타임즈가 이제 유명 매체인데 그러면 로스앤젤레스 트리뷴은 뭐냐 이제 이런 궁금증이 되는 거죠. 네네. 워싱턴 포스트는 알겠는데 뉴욕 포스트는 뭐냐 이제 이런 것들. 네. 이거는 약간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이 매체가 그 매체 홈페이지에는 since 1886이라고 해가지고. 자기들 매체가 그렇게 오래됐다고요? 그렇습니다. 100년 넘은 매체다. 1886년부터였어. 이렇게 광고를 하고는 있는데 실제로는 1886년에 창간됐던 로스앤젤레스 트리뷴은 1890년에 폐간이 됐고요. 그래요? 네. 폐간이 됐다가 다시 1910년에 새로 문을 열었다가 또 6년 뒤에 폐간이 됩니다. 그리고 1940년대에도 역시 또 다시 문을 열었다가 1960년에 최종적으로 지면은 완전 폐간이 된 걸로 발행 중단이 된 걸로 지금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름이 좋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로스앤젤레스 트리뷴이라고 하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드는 이름이니까 예. 지금 현재 이 매체의 발행인이 2019년에 로스앤젤레스 트리뷴이라는 이름을 다시 사들여가지고 인터넷 매체로 창간을 한 걸로 보입니다. 이건 이제 그 종이 매체가 아니라 인터넷 매체.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그 매체 시장하고 좀 연결을 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매체가 좀 경계가 모호해요. 예. 그래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뭐 각 섹션별로 이제 기사가 구분이 돼 있잖아요. 비즈니스 섹션, 뭐 스포츠 섹션, 뭐 테크 관련된, 뭐 혹은 아트 관련된, 뭐 엔터테인먼트 섹션 이렇게 다 구분이 돼 있는데. 비즈니스 섹션에 들어가 보면 자기들이 작성한 기사가 아니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작성한 기사로 연결되는 링크만 들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기사 제목을 클릭을 하면 네. 자기네가 작성한 기사가 나오는 게 아니고 월스트리트 저널 홈페이지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뭐 포털 뉴스 편집 저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블로그에서 다른 기사 링크를 개인 블로그에 붙여온 것처럼 거의 똑같게 운영이 되거든요. 스포츠 섹션 같은 경우는 이제 ESPN.com으로 연결이 되고요. 테크 섹션 같은 경우는 이제 techrepublic.com 이렇게 연결이 되게 돼 있어서 자체 기사가 없어요? 자체 기사가 있기는 있습니다. 전혀 없는 건 아니고 정치 기사나 뭐 지역 기사 같은 경우는 일부 그 정도만 발행이 되고 실제로는 대부분 다른 매체의 사이트로 연결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좀 의심스럽다 이게 매체로서의 성격이 의심스럽다 싶었는데 어제 한동훈 후보자 측에서는 지역 인터넷 블로그 매체라고 또 딱 해명을 했더라고요. 굉장히 절묘한 그 규정이다. 저는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한 후보자의 딸이 그 인터뷰를 했다는 기사 여기도 기사를 누가 작성을 했나 봤더니 이제 바이라인이 에디토리얼 팀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말로 고치면 이제 편집팀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언중유교를 사랑하시는 청취자분들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한국 어뷰징 인터넷 매체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네. 땡땡땡 편집팀 이렇게 쓰는 거. 여기도 그래가지고 편집팀이 뭐 하는 데인가 싶어서 이제 편집팀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이렇게 안내가 돼 있었습니다. 영어로 돼 있었습니다만 물론. 편집팀 명의로 게시된 기사는 검증되지 않은 대중의 커뮤니티 제출물이나 보도자료 혹은 제3자의 후원 게시물일 수 있습니다. 특정 기고자가 작성한 기사에는 기고자의 이름이 표시됩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걸 보면 제3자가 후원한 게시물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라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바로 특정 기고자가 작성한 기사에는 기고자 이름이 표시된다고 되는데 이 지금 작성자는 편집팀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딸이 작성한 것도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잖아요. 다만 이제 후원
게시물일 수는 있다. 그럴 수 있는 거죠. 네. 여기서 이제 이 부분과 혹시 연관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그렇습니다. 거고. 근데 이제 특정 기고자라는 거는 이제 인터뷰 기사기 때문에 본인 이름을 걸고 인터뷰를 본인이 했을 수는 없는 거라서.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제 제3자 후원 게시물 이를테면 돈을 내고 기사를 내는 어떤 그런 기능을 이용한 게 아니냐라는 이제 의혹이 제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혹시 이 편집팀 내부에 그러면 인물들은 좀 검증된 저널리스트들, 기자들이라고 할 수 있을지 싶어가지고 편집팀 소개 링크들을 몇 개 이제 클릭을 해봤는데요. 일단 자기 소개 링크가 아예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있는 경우에도 막상 클릭을 해보면 링크가 깨져가지고 이 404 에러라고 하죠. 이제 페이지 없음. 예.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고요. 그 중에 그나마 좀 나오는 사람을 찾아보니까 시니어 칼럼니스트라고 이제 뭐 일종의 이제 뭐 선임 칼럼니스트 정도 될 텐데 이 사람은 링크드인 자기 페이지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지나 케겔이라는 사람인데 가봤더니 이제 온라인으로 이력서를 대신 써주는 레주메를 대신 작성해주는 베테랑이다라고 본인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베테랑 작가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력서를 뭐 이제 대학 입시용이나 혹은 이제 취업용으로 잘 쓰고 싶은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의뢰를 하는 이런 업무를 하는 사람이라고 돼 있어서 이게 이제 혹시 대학 입시를 위한 이력 만들기와 이 그 LA 트리뷴이라는 매체가 어떻게 좀 연동이 돼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좀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대목이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좀 매체에서 어제 많이 소개가 된 건데 이 브로커들을 통해서 돈을 내면 로스앤젤레스 트리뷴에 기사를 올려주겠다라는 포스팅도 검색에 쉽게 나오더라고요. 저도 이제 몇 개 검색을 해봤는데 $65를 내면 당신의 문서를 유명 뉴스 매체 LA 트리뷴에 실어드립니다. 라고 홍보를 하고 있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페이지만 보면 굉장히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저렇게 이제 폰트도 더 로스앤젤레스 트리뷴즈라고 돼 있으니까 트리뷴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런 식의 이제 브로커가 연결을 해주는데 이 안내문을 보면은 브로커 본인이 직접 기사를 작성하지 않고 기사를 내고 싶은 희망자가 셀프로 기사를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내가 연결을 해준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고요. 기사 내용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는 거고 내용이 한번 올리면 수정이 어려우니까 신중하게 보내달라. 이런 얘기도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LA 트리뷴 말고 또 뉴욕 쪽 있잖아요. 뉴욕 헤드라인즈? 뉴욕 헤드라인즈 역시 마찬가지죠. 뉴욕 포스트도 아니고 뉴욕 타임즈도 아니고 뉴욕 헤드라인즈 같은 경우는 이게 이름값이 좀 상대적으로 싸서 그런지 이 홍보 페이지를 가보면 베이직 버전의 단가가 $40, 스탠다드 버전 같은 경우는 이제 옆에 좀 광고를 붙여준다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50. 그리고 이제 프리미엄 버전 이거는 이제 좀 길이가 긴 거 $105 이렇게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네. 사실상 이제 장사를 하는 매체라고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고 맥락을 보면 이제 미국 학교의 입시를 위한 그 스펙 만들기 시장이 혹시 이제 한국 내에서 일부 상류층들을 중심으로 혹은 재미 동포 사회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좀 드는 대목인데 실제로 지금 미시 USA 같은 그 미국 내에 기반을 두고 있는 재미 동포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이걸 지금 검증하는 움직임이 굉장히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근데 한동훈 후보자 쪽에서는 딸이 봉사활동을 홍보하기 위해서 건당 4만 원 정도를 지불하고 인터뷰 형식의 글을 실은 것이다. 네. 라고 이제 해명을 했고 다만 해당 글을 입시에 사용한 적은 없다고 이제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내고 실었다라는 것은 이제 그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럼 이제 궁금한 대목이 뭐냐면 왜 굳이 아무도 보지 않을 것 같은 혹은 뭐 보더라도 아주 극소수의 미국인이 볼 매체에 딸의 봉사활동을 홍보를 할 이유가 있었는가? 저는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제기되는 의혹은 명문대 입시를 준비를 하고 있고 명문대 입시 스펙을 쌓기 위해서 결국은 돈을 내고 이제 이런 인터뷰 기사를 실은 게 아닌가 이런 의혹이잖아요. 네. 근데 저는 거기서 아주 기초적인 궁금증이 하나 있던데 그럼 미국 명문대는 LA 트리뷴이나 뉴욕 헤드라인즈가 뭔지를 모르고 거기에 기사를 실렸으면 활동 열심히 했나 보다 그냥 믿어주고 전부 다 받아줍니까? 제가 그래서 실제로 유학 컨설턴트를 하는 분들을 2명 정도 이제 어제 취재를 해봤어요? 좀 취재를 해봤는데 최근 들어서는 미국의 이제 입학사정관들도 이런 정도의 매체들은 기본적으로 스크리닝을 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뭐 캡처 화면을 만들어 가지고 뭐 이력서를 만들 때 넣을 수는 있지만
그게 플러스가 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평가를 하긴 하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낫다라고 또 이제 이야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건 MBC 구해줘 홈즈의 이제 그 붐씨의 대사인데 그렇죠.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아. 있는 게 나. 제가 이제 애청하는 프로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봉사활동을 했다는 거를 그러니까 한국에서 한 봉사활동을 증명하기 위한 여러 방법 중에 하나로 선택할 수는 있다. 이거 자체가 언론에 소개됐다는 플러스 요소는 아닐지라도 봉사활동을 미국 사람에게 증명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일 수는 있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일단 하고 있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굉장히 주관적인 얘기지만 입시 컨설턴트가 얘기하기로는 그렇게 잘하는 컨설턴트는 아닌 것 같다. 만약에 실제로 컨설턴트를 썼다면 뭐 본인들이 그냥 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제 지금 한 후보자의 딸이 다니고 있는 체드윅 그 스쿨 같은 이런 일종의 그 국제학교들은 내부적으로도 여러 이제 활동들을 하기 때문에 꼭 컨설턴트를 쓰지 않았더라도 이런 거를 이제 연결해주거나 소개해줬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러 좀 가능성을 열어두기는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제 그 정리를 하셨는데 그것이 한동 후보자 검증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지금 뒤에 이어질 그 논문 관련된 얘기들하고 연동이 돼 있는 건데 조금 전에도 한동훈 후보자 측에서 그렇게 해명을 했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단순 인터넷 블로그 매체고 딸이 이제 했던 활동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왜 해외 매체로 이전에 소개되고 있었던 한국 언론에 소개되고 있었던 거를 블로그 매체라고 일종의 다운그레이드를 시키느냐. 그리고 이제 논문이라고 한국 매체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들을 논문이 아니고 단순 아티클이거나 에세이거나 학교 숙제를 모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다운그레이드를 시키느냐라는 부분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가져온 건데요. 먼저는 기존의 조국 전 장관을 비롯해서 이제 입시 비리 관련해서 이제 제기됐던 의혹들의 상당수의 초점이 이제 위법성 여부, 그러니까 불법을 했느냐 아니냐, 편법성이 있느냐 아니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그냥 인터넷 블로그 매체에 인터뷰 올린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굳이 편법성을 따질 필요가 없어지는 거고 미국 그 입시에 활용할 의도가 없다라고 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편법성이나 불법성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일부러 좀 다운그레이드를 해서 해명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제가 인터뷰 기사에서 좀 주목했던 게 실제로 이제 LA 트리뷴 인터뷰에 보면 봉사활동을 같이 기획하고 꾸려온 그 친구들 또는 다른 학생들의 이름들과 뭐 소속 학교 뭐 이런 게 쭉 소개가 돼 있더라고요. 나이랑 같이. 예. 근데 이제 BC USA 같은 그 커뮤니티에서 지금 검증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실제로 논문 글을 같이 공동 저작했던 학생들 중에 혹은 봉사활동 같이 했었던 학생들 중에 나이가 찬 경우는 미국 대학에 진학한 케이스들이 몇 있더라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과연 그 학생들은 한 후보자의 그 딸이 만들고 있었던 이 이력을 대학 입시에 사용하지 않았을까? 이런 의혹을 이제 매체들이 이제 한국 매체들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학술지 이야기를 하신다니까 넘어가기 전에 미국의 LA 트리뷴과 뭐 뉴욕 헤드라인즈 네. 듣도 보도 못한 매체 그렇죠. 이런 거라겠지만 데이지님이 한국에는 JB 타임즈가 있다고. 전통과 신뢰성을 담보하는. 그렇죠.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안 되죠. 저희는 돈 안 받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광고는 혹시 하면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더듬으시면 안 돼요. 자신 있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넘어갈게요. 네. 학술지 얘기도 나오는 게 있죠. 예, 제가 이거는 좀 주의 깊게 봤는데 오랜만에 이제 예전에 그 팩트 체커에 피가 끓어가지고 왜냐하면 한겨레가 처음에 이제 이거를 보도할 때는 제목이 이랬습니다. 한동훈 딸 2달간 논문 5개, 전자책 4개 썼다라고 해서 굉장히 좀 화제가 됐는데 이걸 두고 한동훈 후보자 측이 어제 강하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제 기자들한테 문자 메시지를 발송을 해가지고 사실과 다른 왜곡 과장 보도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이건 얼핏 봐도 말이 안 되는 게 아니 그 박사가 아니라 박사 할아버지라도 어떻게 2달간 논문 5개를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천재소녀설이 인터넷 그건 커뮤니티에서 천재라 해도 안 돼요. 그거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데서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 레오나르도 한빈치냐. 르네상스형 인간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한동훈 후보자 쪽에서는 딸이 작성한 그 글들은 논문이 아니다. 논문이라는 이 프레이밍이 과장이다. 왜곡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 한 그러니까 4, 5페이지 정도 되는 뭐 에세이나 아티클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학교 리서치 과제였거나 고교생 대상의 에세이 대회 이런 데 냈던 글들을 모아서 2021년 11월경부터 한꺼번에 오픈 액세스 저널이 요구하는 데 맞춰가지고 업로드를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그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학교 숙제나 그냥 그 에세이 쓴 건데 그걸 또 학술지에 올린다는 게 그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궁금한 대목이 그거인데요. 아니 이게 무슨 관광 가가지고 관광 기념 상품을 사오는 것도 아니고 굳이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대. 인터넷에 이제 네. 그 대학생 이런 거 이제 학교 그 저기 과제 논문 같은 거 써서 올리면 네네네. 공유하고 네. 뭐 돈 받고 파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무슨 뭐 땡땡 스쿨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올리는 그러니까 게 있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이건 좀 학술지에 올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냥 물론 이제 올리는 거야 자유죠. 올리는 건 자유인데 지금 해명하는 것처럼 학교 숙제를 모은 거를 굳이 왜 전자문서화해서 남겨둘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의문이거든요. 이게 일단 제기되는 첫 번째 의문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과연 이 해명은 맞는가입니다. 그러면 본인의 딸이 작성했다는 것은 단순 에세이거나 학교 과제지 논문이 아니다라는 해명이 맞는가? 제가 궁금했던 건 그 대목이거든요. 예. 그러면서 얘기했던 게 오픈 액세스 저널이기 때문에 누구나 올릴 수 있고 이거 자체에 의미를 크게 부여할 필요가 없다.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쉽게 뭐 학술 그러니까 논문 심사를 거쳐서 그렇죠. 이제 통과가 되어 올라가는 일반 그렇죠. 학술지 개념이 아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연구자끼리의 피어 리뷰를 거친 논문 학술지 논문이 아니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한 건데 네. 이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습니다. 이게 논문이라고 규정이 될 경우에는 기존의 입시 비리 의혹들과 연결되는 어떤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걸 혹시 이제 피하기 위해서 글이다, 단순 글이다, 숙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문제는 이 해명이 정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따져보면. 왜요? 자, 일단 첫 번째 드는 의문이 오픈 액세스 저널에 누구나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별것 아니다라는 식의 해명이 맞느냐라는 건데 제가 찾았던 게 이제 한 후보자의 딸이 올린 그 오픈 액세스 저널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아무나 올릴 수 있는 아무나를 향해서 열려 있는 그냥 단순 공간이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IEE 익스플로어라는 데이터베이스, 연구 데이터베이스 공간입니다. 물론 아무나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아무나 올리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이게 왜냐하면 IEE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연구자들이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는 본인의 어떤 연구 아이디어나 메모 단계의 글 혹은 앞으로 이런 연구를 하겠습니다라는 설계 같은 것들을 미리 올려서 같이 연구를 할 사람을 구하거나 의견을 여기저기서 이제 달리는 일종의 주석같이 네. 달린 의견들을 참고하거나 하기 위해서 일부러 데이터베이스화 해놓는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그냥 영어로 한 두세 줄 써가지고 올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이 IEE에 올린 글들을 정식 학술 논문은 아니지만 연구 실적으로 반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유명 교수들도 이 공간을 즐겨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진짜요? 뭐냐면 국제 학술 대회나 세미나 같이 아직 논문이 통과된 건 아니지만 거의 그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여기서 발표된 글들도 IEE에 올라옵니다. 그 글들이 상당히 숫자가 많다라고 평가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글을 올린다는 의미는 곧 학술적 의미를 가져가겠다라는 것과 거의 동일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뉴스타파가 보도했던 이게 이제 약탈적 학술지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에요, 이곳이? 이건 또 별개입니다. 별개고. 네, 약탈적 학술지라고 불리는 그건 이제 저널이라고 하는데 저널에 올린 건 명백하게 논문 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에 역시 그것도 마찬가지로 한 후보자 해명이 적절하진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좀 다른 곳이고. 다른 공간입니다. 이건 조금 더 연구 전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E에 올린 글을 제가 이제 봤어요. 한 후보자 표현대로라면 이제 아티클이라는 걸 봤는데 문제는 뭐냐면 공동 연구자가 있습니다. 혼자 쓴 글이 아니고 공동 연구자가 있고 그 공동 연구자와 쓴 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머신러닝 그러니까 기계 학습을 통해서 우울증의 남녀나 혹은 연령별로 비율을 분석을 해가지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해결책을 찾기 위한 알고리즘을 만드는 시각화하는 그런 글입니다. 그건 학교에서 팀플도 많이 하긴 하잖아요. 근데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봤더니 학교에서 하는 팀플, 조별 과제라고 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래요? 그 글을 쓰려면 기본적으로는 머신러닝을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다른 연구자한테 보내주고 물어봤는데 학부 수준 이상, 그러니까 대학 졸업자 이상 수준의 공부가 돼 있어야 작성 가능한 글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물론 이제 그 연구에 같이 참여를 할 수는 있죠. 근데 문제는 그 연구를 같이 한 제1저자가 방글라데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요? 방글라데시 대학에서 이제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방글라데시의 대학원을 지금 다니고 있는 연구자죠. 근데 그 사람과 연결될 가능성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한국으로 유학 온 방글라데시 사람도 아니고? 아닙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지금 대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 글이 발표된 곳이 2022년 2월 23일부터 23일까지 열린 어디서 열렸냐면 인도 남부의 코임바토르라는 도시에서 열린 처음 들어보는 거죠. 국제학술대회 예. 제2차 인공지능 및 스마트 에너지 국제회의에서 발표한 발표문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 글에 인천의 국제학교에 다니고 있는 고등학생이 얼만큼 기여를 해서 실제 학술 회의에 참여를 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 되는 대목이고 이걸 두고 한 후보자의 얘기처럼 단순 글이다, 학교 숙제다, 에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알겠고 그다음에 약탈적 학술지는 뭐예요? 이제 5편의 나머지 글들 같은 경우는 뭐 글로벌 사이언티픽 저널스 같은 이건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학술 저널입니다. 외형적으로는 학술 저널에 글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 글들 같은 경우는 논문 형식을 띠고 있다라고 쓰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 글인데 문제는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뉴스타파에서 살펴봤더니 약탈적 학술지 그러니까 돈을 내면 이 리뷰를 하지 않고 이 검증을 하지 않고 그냥 저널에 이 올려주는 그런 그 리스트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저널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실 몇 년 전에도 굉장히 좀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뉴스타파가 보도를 한 내용이었는데 이런 식의 약탈적 학술지를 뭐 제3세계 국가들의 뭐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나 뭐 방글라데시나 이런 데 검증이 불가능한 지역에 설립을 해놓고 인터넷으로 모집을 해서 한국 교수들이 이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연구비를 타내거나 이런 게 이제 논란이 된 적이 근데 이미 있었죠. 블랙리스트에 올라갔다면 미국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약탈적 학술지에 투고하는 것 자체를 금지를 하고 있고요. 학술적으로는. 예. 그리고 만약에 여기를 투고로 했다가 걸리게 되면 학문적으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이제 처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점에서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의혹을 제기하기 이전에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의혹의 줄기는 딸이 유학을 준비를 하면서 스펙 쌓기용으로 뭐 이런 거 저런 거 이제 한 거 아니냐 이거잖아요.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그렇죠. 근데 첫 번째는 듣도 보도 못한 어디서 이상한 매체에 인터뷰 기사를 실었다? 그러면 명문다가 뭐 이런 일 했구나라고 그냥 덜컥 받아주느냐 1번. 그다음에 약탈적 학술지에 논문을 실었다. 근데 이 약탈적 학술지는 이미 블랙리스트에 올라갔고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요주의 대상이 되는데 그게 그럼 스펙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될 거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몰랐을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약탈적 학술지인지 아닌지 여부를 보려면 그 리스트업을 해놓고 있는 사이트들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쳐봐야 되는데 수백 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글로벌 사이언티픽 저널스라고 했을 때는 뭔지 잘 모르니까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저널인지를 검증해 보려면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근데 이 논문을 그냥 실어주세요라고 다른 누군가한테 맡겼다면 그리고 그 다른 누군가가 의뢰자를 속였다면 의뢰자가 그거를 검증해 볼 생각을 못했다면 단순히 속았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좀 코미디고. 근데 아무튼 근데 좀 그 언론은 컨설팅 받았을 가능성도 지금 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언론에서는 지금 제기를 하고 있고 저도 어제 이제 그 관련된 유학 컨설턴트들하고 얘기를 해봤을 때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렇게 실력이 좋은 컨설턴트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게 첫 번째고. 그럼 여기서 두 번째 문제. 그러면 아니 유학을 준비하고 그래서 컨설팅을 받는 게 불법이고 문제가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죠? 컨설팅을 받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네. 하지만 약탈적 학술지에 글을 올려서 그거를 입시에 활용을 하게 되면 미국 대학 입장에서는 이게 업무방해가 될 수 있죠. 이게 이제 예전에 조국 전 장관의 딸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해서 적용이 됐었던 네. 그러니까 대학의 입시 과정을 방해하는 업무 방해가 될 가능성은 있는 거죠. 실제로 제출하게 된다. 물론 이제 아직 안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검증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다른 그 아티클들 한 후보자의 딸이 쓴 다른 아티클들의 공동 저자로 등록을 한 일부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나이가 차서 미국 대학에 진학한 경우들이 있다. 근데 그 경우에 과연
이 글을 활용했는지 아닌지 여부도 좀 따져볼 그러니까 필요가 예를 들어서 있다는 이제 얘기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하면서 논문에서 방글라데시 그 사람하고 이제 공동저자가 돼 있다. 그렇습니다. 이건 좀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 네. 당연히 되는 거고 일단 컨설팅은 받은 적이 없다고 한동훈 후보자가 그러니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본인이 그렇게 이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제 이제 미시엔 뭐 USA 같은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찾는 거는 가족 중에 이제 미국에서 일종의 입시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 있다는 이제 의혹 제기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이거는 조금 더 언론 쪽에서 검증을 해봐야 되는 사안인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가족이 컨설팅 일을 하는데 하필이면 컨설팅 해준 게 이렇게 좀 문제가 있는 곳을 컨설팅 해준다는 게 그러면 이제 납득이 문제가 안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오히려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는 이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인터뷰 기사인데 저 이런 봉사활동을 했어요라고 했던 봉사활동 내용이 그렇죠. 그 활동의 내용이 정말로 국제학교에 다니는 딸의 순수한 자기 노력의 결과물이냐 아니냐 오히려 이게 논점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 더 핵심적인 논점 아니냐. 그렇습니다. 논문 논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학부 수준의 이 논문을 실제로 딸이 참여해서 작성을 했느냐 아니냐. 그러면 일반 그 고등학생이 회사 찾아가서 제가 봉사활동을 하는데 복지관에 컴퓨터가 없어서 노트북 한 50대만 기증해 주시면 안 될까요?라고 하면 아이고 너 장한이라고 그럴까 그래 기증해 줄게라고 하는 업체가 나오느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상상할 수가 없잖아. 그러면 결국은 아빠 찬스든 엄마 찬스든 뭐 이제 그 기업의 뭐 임원인가 하는 분이 아빠하고 엄마하고 저기 학교 동문이라면서요. 네. 이런 게 이제 작동을 했는가 이제 오히려 이게 더 본질적인 문제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뭐 논문 얘기를 거기에 이제 추가를 하자면 뭐 방글라데시에서 석사 과정을 하고 있는 학생과 연결이 될 수 있는 다른 고등학생들은 과연 있겠는가? 그러면 이제 그거를 어떤 찬스를 활용했는지도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그 선뜻 납득하기가 힘든. 네.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또 해명이 필요한 부분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의혹 제기를 하는 언론에 대해서 계속 이제 즉각적으로 저는 반박하는 건 뭐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건 뭐 본인의 어떤 방어권 차원일 수가 있겠죠. 특히나 이제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아무 해명도 하지 않고 그냥 청문회에서 밝히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거면 또 속 터지는 면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그 언론이 의혹을 제기하면 그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뭐 해명이든 반박이든 하는 걸 저는 뭐라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고소를 한다? 이거는 좀 그러니까 다른 각도에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 건데요. 또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언론이 보도를 하다 보면 어떤 문제 제기를 하는 문제 의식 줄기가 있고 그 문제 의식의 줄기에 따라서 이제 팩트를 이제 구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부분적으로 팩트가 잘못됐다고 그런 문제 의식이 잘못되지 않으면 대체적으로 오보는 아니라고 법원이 판결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한겨레의 보도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가? 예를 들어서 이제 조그맣게 했던 그 기분, 그 노트북 관련 부분에서 이거 하고 두 번째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데 너무 법대로를 좋아하시는 거 아닌가? 오히려 그럴수록 좀 더 자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니냐. 그렇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에 이런 지적도 사실은 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은 언론의 공익적 성격에 맞춰서 대부분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걸 정말 모르고 고소를 하는가라는 부분들도 한번 얘기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고소를 당하게 되면 해당 기자들은 일단 기사 작성을 하는 데 있어서 한 번이라도 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일종의 위축 효과를 발휘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언론에 오히려 이제 검증하고자 하는 뭐 의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견지하기 위해서 떨어뜨리기 위한 어떤 뭐냐면 압박용이라고 한다면 그런 뭐 적절할 것 같지는 않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을 좀 꼭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월요일에 이제 청문회가 있게 되는데 거기서 어떻게 뭐 이게 좀 그 뭐 이제 저희가 몇 가지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좀 뽑은 게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청문회에서 얼마나 좀 이야기가 되고 될지, 그다음에 또 뭐 새로운 뭐가 나올지는 좀 봐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한동훈 후보자 쪽에서 해명을 할 때 저도 어제 그 해명 문자들을 계속 받아보면서 이 아이템을 기획하게 된 건데 정확한 해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사실 왜곡과 프레이밍이라고 주장을 하긴 하는데 그 해명 문자들이 어떻게 보면 사실 왜곡과 프레이밍으로 비춰 보일 수 있다는 점도 좀 주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죠. 다음 이야기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시대가 이제 다음 주에 열리게 되는데 이 대통령실에 출입하는 기자들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신원 진술서를 제출하라고 지난 이제 3일에 당선자 대변인실에서 기자단에 공지를 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좀 문제가 된 건데요. 뭐 일단 화면을 좀 보시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게 쉬울 것 같은데 신원 진술서의 내용이 개인정보가 너무 민감한 내용들을 요구하거나 사생활 침해성 내용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본인의 부모나 배우자
그리고 배우자의 부모, 그리고 자녀의 생년월일은 물론이고 직업과 직책, 거주지 이런 것들을 다 꼼꼼하게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자의 배우자의 부모의 신변은 왜 필요한지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북한 거주 가족이 있는지, 그리고 그 북한 거주 가족들과 관련된 신상도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문제가 된 거는 본인과 배우자 자녀의 재산 사항을 적어라. 근데 동산과 부동산 채무를 구분해서 얼마씩 갖고 있는지를 적어라. 이런 것도 좀 의문이고, 배우자의 국적을 요구한다든지, 그리고 가장 좀 이상했던 점이 친교 인물이라는 항목입니다. 네. 그러니까 친한 사람 적으라는 얘기죠. 저는 초등학교 때 이후로 처음 보는 항목이었는데, 친교 인물, 그러니까 친한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직업과 직책, 연락처를 적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저는 처음 든 의문이, 제가 이제 기자인데 이걸 받았을 때 친교 인물? 그러면 내 친구 김영수를 적어서 내면 제 이름은 적지 마세요. 뭐 별로 저희는 안 친하니까. 아니, 당선자 대변인실이 내 친구 김영수한테 전화를 해서 뭘 하려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과연 기자를 검증하는데 필요한 정보들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당연히 이제 기자단도 난리가 났습니다. 기자단 단톡방에서도 그야말로 이게 뭐냐. 기인 완박이란 말이 나왔다면서요? 기자 인권은 완전히 다른다. 네, 그런 얘기 나올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변실에서는 곧바로 일부 실무진의 착오로 잘못된 그 양식이 나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약식 신원 진술서로 이제 바꿔서 공지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제가 느끼기에는 착오였다고 일단 치더라도 어쨌든 대통령실에 출입할 기자들의 신원과 관련된 부분을 검증하는 문서인데 최종 점검도 하지 않고, 그리고 이걸 최종 점검한 사람이 있다면 최종 확인자가 이걸 보고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을 정도로 뭔가 어떤 감각이 마비된 거 아닌가, 대변인실이. 괜찮은 건가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사정을 따지면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그러니까 발표하면서도 그 점을 되게 강조했는데, 기자실을 이제 대통령 집무실 그 공간, 같은 공간 안에 둔다. 그렇죠. 1층에 둔다. 그래서 뭐 이제 대통령이 오가다가 이제 기자실 들러서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다. 네. 지금은 이제 청와대는 춘추관이라고 따로 있으니까. 네, 네. 근데 이제 그런데 이렇게 되어 버리면 아무래도 이제 접촉도가 달라지는 거니까 더 수준 높은 뭐라고 할까요? 관리가 필요했고. 그래서 뭐 이게 경호실에서 요구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잠깐 나온 바가 있었는데. 그래서 북한 거주 가족이 들어가는. 네, 그렇죠. 뭐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잠깐 나온 적이 있어요. 아무튼 인수위 공식적으로는 뭐 착오가 있었다, 이런 것이 이제 결국 이제 없던 일이 됐으니까 하는데, 네. 가장 기본적으로 기본 발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두 가지 점이 다 얘기가 되는 건데, 기자 보기를 지금 뭘로 보고 있느냐? 그렇죠. 잠재적인 무슨 스파이로 보고 있는 거 아니면 이렇게 요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암살 예정자처럼 이렇게 보는 거 아니냐. 너무 살벌하잖아. 어? 그다음에 두 번째, 결국은 이 이야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명분이 소통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철통 요새 만들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통령 집무실을 철통 요새화하겠다라고 하는 자기 표현밖에 안 되는 건데, 소통 대신 철통이다. 모순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좀 느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한쪽에서는 철통 같은 신원 조회를 하는 데 비해서 다른 한쪽에서는 검증을 하긴 하는 거냐라는 지금 의문이 제기가 되는 거예요. 왜요? 대통령실의 이제 출입기자 등록 기준에 대해서 공고를 했는데 새로 추가된 그 뭐 여러 이제 기자협회라든지 이런 협회 출신에 대해서는 어드밴티지를 줘서 이제 바로 등록이 좀 가능한 구조로 좀 돼 있습니다. 근데 네. 새로 추가된 협회 중에서 한국 인터넷 미디어 협회라는 협회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네. 근데 이 해당 협회에 소속된 그 매체들의 전력이 지금 논란이 되는 건데요. 협회 자체가 이제 2017년에 설립이 됐는데 익숙한 이름들이 좀 보입니다. 지민호 프리존 뉴스 사장이 이제 이전에 이곳의 회장을 지냈고요. 뭐 강길모 프리존 뉴스 대표 이런 인물들이 있고, 신혜식 독립신문 대표. 예. 이 신혜식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극우 유튜버로 분류가 되는 신혜 한수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또 이 협회 회장을 지냈습니다. 네. 변희재 대표 뭐 아시다시피 JTBC 기자들과 손석희 사장의 명예훼손을 한 혐의로 이제 구속 기소가 되기도 했던. 네. 최근에 이제 극우적 인사로 이제 분류가 되죠. 자, 이런 인물들과 함께 그 회원사 중에 한 곳인 이제 뉴스타운 같은 매체 같은 경우는
5.18 북한군 침투설을 주장하는 지만원 씨의 글을 정기적으로 예전에 실어서 사회적 비판을 좀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물론 이제 얘기하는 것처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매체들한테 최대한 열겠다라고 하면은 검증 과정이 다소 좀 성기게 들어갈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최대한 많은 매체들을 이제 저는 뭐 등록하겠다. 개방할수록 뭐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근데 그러면 공평하게 개방이 되느냐가 문제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언중유골에서도 소개했던 것처럼 뭐 지금 이제 인수위를 출입하는 데 있어서 미디어 오늘이라든지 뉴스타파라든지 뉴스버스라든지 일단 기본적으로는 검증이 됐다고 이제 시중의 평가를 받는 매체들도 인수위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서 출입 허가를 안 내줬는데 그다음에 이거 문제 해결 안 됐어요? 그대로예요?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대통령실에 출입할 협회들에 대해서는 왜 이런 매체들보다도 더 엉성한 기준을 적용을 하는 것이냐라는 의문이 나오고 만약에 그게 맞다면 선택적 수용이잖아요. 이거는 선택적 개방이고 그거는 그렇게 되면 언론사 검열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언론사 검열. 네. 그건 안 되는 거죠.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 예를 들어서 극우적 성향을 띠고 있는 매체다 내지 그 인사다 이거는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극우냐 극좌냐 같은 경우는 하나의 가치 평가잖아요. 가치 평가가 개입하게 들어가려면 그러면 똑같이 그러면 극좌도 그러면 배제해도 된다는 이야기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는 어떤 평가의 기준이 저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개방의 원칙이라면 이들을 또 배제해서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저는 원칙상 맞는 거라고 그렇습니다. 생각을 하고 그런데 한쪽에서는 다른 이유를 대면서 받아들이지 않는데 다른 쪽에서는 또 개방의 논리를 앞세워가지고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선별적 접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언론사 검열이라는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어버리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윤수님께서도 지금 협회라는 게 검증 기준이라면 뉴스타파 같은 매체도 협회를 만들어서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실제로 이제 아까 소개해드렸던 프리전 뉴스나 이런 뭐 독립신문 이런 매체들이 그걸 목적으로 이 협회를 설립한 거긴 합니다. 하나 인수에 찍힌 언론사 모임 뭐 퇴출 매체 협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협회라고 이름 붙여야 되나?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협회들은 검증을 거치는 거긴 하거든요. 근데 그 검증 기준이 뭔가가 지금 의문이 제기가 되는 겁니다. 뭔가 좀 언론관과 관련해서 계속 이런저런 잡음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번 같은 경우 좀 한번 좀 전반을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돌아봤으면 좋겠고 네. 또 평가도 좀 필요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언중유골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함께 올라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